자, 거래 순환성 1회차 경제지문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아까 전에 그래서 현금과 달리 거래 정보가 전자 시스템에 기록되므로 탈세 등의 범죄 감소에 도움이 된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자, 이거는 이 지문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다고는 볼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아시면 좋은 내용이 있어요. 왜냐하면 수능 특강에 이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자, 수능 특강에 현금 영수증 지문이 나왔거든요. 공부한 적 있어요? 현금 영수증? 자, 현금 영수증 왜 필요하죠? 현금 영수증? 응? 뭐라고? 뭐라고? 뭐? 세금 뭐? 부가세 돌려받으려고? 뭐? 그렇죠. 개인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소득공제. 자, 소득공제를 위해서 필요한 거잖아. 맞지? 현금 소비할 때에도 우리가 현금 영수증을 달라고 하는 게 개인 간의 거래 기록을 남겨놓으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맞지? 우리 개인의 소득세 구조를 보면은, 자, 개인의 소득세를 보면은, 자, 개인으로 따지면 뭐 연봉이 있겠죠? 맞나요? 연봉이 있으면 개인의 실수령 금액을 계산을 할 때 우리가 세후 전 월급이 있을 거란 말이야. 세금을 까기 전에 월급이 있어. 맞지? 자, 여기에서 공제라는 것을 해. 공제라는 것을 해서 여기서 공제 금액을 뺀 금액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자, 산출 금액이 나오는데, 이 산출 금액을 우리는 과세표준이라고 해요. 과세표준.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나중에 어느 회사 가고 싶어, 은솔이? 하이닉스. 야, 수요일반에서도 하이닉스 얘기가 나왔는데 요즘 하이닉스가 대세긴 해. 맞지? 하이닉스. 자, 서정진 회장님인가? 대단하신 분이야. 입지전적인 인물이지. 자, 하이닉스 가면은 지금 초봉이 얼마일 것 같아요? 연구원으로 가면은? 하이닉스 가면은? 어떤 거? 성공하면 뭐. 물론 하이닉스 같은 곳은 PS라고 성과급이 진짜 많이 나와요. 성과급이. 예전에 2000년대 초반에 삼성전자가 PS가 300%였는데 300% 금액이 뭐냐면 연봉이 3배가 나온다는 거야, 성과급이. 그래서 삼성전자가 괜히 그런 말이 나온 게 아니죠. 지금 하이닉스 못 받아도 초봉이 7천이야. 7천 못 받아도. 이제 여기서 PS 한번 터지면 이제 억대, 차를 한 대씩 바꾸는 거야. 맞지? 그래서 공장이 있는 그쪽은 거기 하이닉스 공장이 어디에 있냐면 저기 어디냐, 청주에 있거든요. 청주라는 도시 들어봤어요? 청주 뭐가 유명하죠? 청주가 여기가 아마 그걸로 유명할 거야. 이거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직지심체 요절? 맞아요? 금속 활자 있잖아. 1234년에 나왔던 아무튼 그걸로 유명한 곳일 텐데, 거기에 하이닉스 공장이 있는데 하이닉스 공장이 그쪽을 다 이제 먹여 살리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거기 아파트도 짓고 다 이러는 거죠. 울산은 저기 이제 현대차 공장 이제 살리는 거고. 그러면 여기서 이제 7천만 원 있으면은 7천만 원에 대한 7천만 원에 대해서 한 달에 한 580 정도 수령을 하겠죠. 실수령 금액이. 맞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7천이라고 해가지고 580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제 공제가 되겠죠. 여기서 공제된 대상이 보통 이제 부양가족 공제가 되겠죠. 맞아요? 부양가족 부모님을 모시고 살 수도 있고 자식이 여러 명 있을 수가 있잖아. 맞지? 자, 혼자 7천만 원을 버는 사람한테 많이 뜯어가야 돼? 아니면 한 10명 부양하는 사람한테 많이 뜯어가야 돼? 당연히 혼자 버는 사람한테 많이 뜯어가야 되겠죠. 부양가족은 보통 인당 한 100만 원씩 공제가 됩니다. 보통은 배우자 한 150 정도 돼가지고.
그럼 부양가족 한 10명을 부양을 해. 그러면 어때? 한 1,000만 원 정도가 공제가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또 뭐가 공제가 될까? 공제가 되는 것들. 상식적으로 어떤 게 공제가 되겠어요? 의료비 공제가 됩니다. 맞아? 7천 썼는데 병원비로만 3천 썼어. 그런 사람들한테 7천에 해당되는 소득 구간 세율을 때려버리면 안 되겠죠. 맞아? 의료비 다 공제됩니다. 또 뭐 공제되겠어? 교육비 공제가 됩니다. 교육비, 학원비, 교육비 다 공제가 돼요. 맞죠? 뭐 대학교 등록금 다 공제가 됩니다. 또 어떤 게 공제가 될까? 가장 큰 거. 이제 여기에 소득 공제라는 게 들어가. 본인이 작년에 작년에 소비했던 그 소비금액 기준으로 해가지고 뭐 신용카드 10%, 체크카드 15% 해가지고 소비금액의 한 15% 정도가 공제가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그래서 이러한 그리고 또 뭐가 공제가 돼? 기부. 뭐 굿네이버스, 뭐 인스타 보다 보면 나오죠. 맞아요? 라면 하나에 항상 스프가 없어야 돼. 맞아. 스프가 없는 라면. 3명이서 막. 제가 이게 조롱하는 게 아니야. 절대 조롱하는 게 아닌데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얘네들이 다 섭외된 애들이던만 보니까. 맞아. 진짜 실제로 편부모 가정에서 자라는 어려운 애들의 그거를 찍은 게 아니라 이게 연출돼 배우던만 할머니랑 해가지고 숙련된 배우야. 그래가지고 굿 땡땡땡땡 해가지고 막 이러잖아. 오늘도 또 땡땡이는 엄마 없이 막 스프 없는 라면을 셋이서 나눠 먹습니다. 우리 주변의 결식아동 지금이라도 당장 뭐 작은 도움을 실천합시다 하면서 2만 원, 5만 원씩 막 삥 뜯어가는 애들. 내가 왜 이걸 말하냐면 얘네가 비리가 엄청 많아요. 비리가 엄청 많다고. 그렇지? 여러분들 좀만 찾아봐도 알 수가 있어. 아무튼 여러분들이 이런 거에 이제 감성팔이 당해가지고 맞지? 맞아? 여러분들이 작고 소중한 용돈을 막 보내기 시작했어. 한 2만 원, 5만 원씩. 그러면 이 보낸 금액은 싹 다 어때? 공제가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기부 금액은 거의 100% 공제가 돼요. 그래가지고 돈 많은 사람들이 뭘 만들어? 재단 같은 걸 만들잖아. 맞지? 재단 같은 걸 만들어서 재단에 기부하면 그 금액이 다 공제가 되니까 비용 처리가 된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여튼지 간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다 뺀 금액이 나와. 뺀 금액이 나와. 그러면 이게 한 뭐 4천만 원 정도 된다고 해봐. 그러면 어때? 과세 표준이 3천이 되는 거야. 그럼 3천에 해당되는 소득세를 이제 납부하는 거야. 보통 2천만 원 이하 같은 경우에는 한 8%, 2천에서 4천 사이, 2천에서 4천 사이는 뭐 14%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과세 표준에 따른 구간별 소득세액이 다 달라요. 맞죠? 한 2억 원 이상 이래버리면 40% 때립니다. 5억 원 이상 되잖아요. 한 50% 때려요. 맞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여러분들 나중에 진짜 돈 많이 벌어가지고 맞지? 저도 모르죠. 제 멸치국수집이 대박이 나가지고 1년에 100억 매출 올려. 맞아? 미쳤어. 멸치국수. 내가 동해안에 있는 멸치는 내가 다 잡아다가 그냥 씨를 말리는 수준까지 돼버렸어. 자, 아무튼 간에 내가 100억 매출 올려. 그럼 그 소득세를 얼마 내냐면 50억 올려. 무슨 말인지 알고? 소득세 50억 올려요. 그래서 사람들이 탈세를 하는 거야. 맞아. 야, 부자들이 더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관점일 수도 있을 수도 있는데, 맞지? 이게 우리나라가 소득세나 아니면은 상속세, 맞지? 그 다음에 이제 증여세, 이런 것들이 10억, 지금은 좀 완화되긴 했지만 20억 이상 이 정도 가면은 무조건 50% 때린다 이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예전에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재용한테 그 증여가 이루어질 때 삼성전자 뭐 조단이겠죠? 맞아요. 조단이야. 만약에 이재용한테 5조를 상속한다고 해봐. 그러면 어때? 2조 5천억을 상속세로 내야 돼. 내고 싶겠냐? 아니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편법이 이루어진 거죠. 뭐 여튼지 간에 그거는 궁금하시면 찾아보시고, 대단합니다. 대한민국에 진짜 똑똑한 그 변호사나 얘네들이 다 동원돼가지고 그 상속이 동원됐거든요. 자, 그거 보면서 감탄을 금하지 못했어요. 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상속세를 줄일 수가 있구나. 아무튼 간에 중요한 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에 해당되는 금액을 이제 낼 건데, 여기에 해당되는 금액이 예를 들어서 10%가 나왔어. 10%가 나왔으면은 이 세전 월급의 10%가 공제된 금액이, 맞지? 58만 원을 뺀 금액이 어떻게 돼? 여러분들의 실수령 금액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실제로 이것보다 더 많이 떼가죠. 맞죠? 실제로 이것보다 더 많이 떼가요. 우리나라는 원천 징수가 원칙이기 때문에 먼저 떼갑니다. 먼저 신나게 다 떼가요. 몇 번 떼가? 연봉이니까 12번 떼가죠. 12번 떼가. 그럼 12x의 금액이 이게 이제
소득세를 내야 되는 금액을 X1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12X의 금액이 이제 1년 동안 낸 세금이야. 맞지? 그 1년 동안 낸 세금을 그 해년도 이제 그 소비한 금액과 비교를 해가지고, 마치 소비한 금액이 많다라고 하면은 이미 낸 세금에서 일부러 돌려받습니다. 맞아요? 그게 이제 제13의 월급이라고 하죠. 여튼지 간에 중요한 거는 개인 차원에서는 이러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 자, 무엇을 하는 거야? 거래 기록을 남겨놓는 거야. 그리고 아까 전에 누가 부가가치세 얘기를 했는데, 부가가치세도 자, 거래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기 위한 목적도 있어요. 맞죠? 대한민국에서 거래되는 모든 물건에는 무엇이 붙는다? 부가가치세가 붙는다. 영어로 뭐예요? 부가가치세. VAT야. Value Added Tax인가? 아무튼 그럴 거예요. 자, 우리나라 부가가치세 얼마죠? 고정인데 몇 퍼센트일까? 10? 뭐라고? 10%, 10%. 10%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물건 살 때 영수증 보면 희망 소비자 가격이 뭐 2,000원 돼 있잖아. 그럼 가격 잘 보잖아? 그러면 원가는 1,800 얼마야? 부가가치세 200원 붙어 있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부가가치세가 항상 10% 붙어 있는데 대한민국에서 거래된 모든 부가가치가 된 물건들은 10%를 냅니다. 무조건 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그 길거리에서 이제 멸치국수를 판다고 한들 멸치국수 한 그릇에 4,000원에 팔잖아? 그러면 4,000원의 10%인 400원을 어때? 세금으로 내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근데 현금으로 내면 어때? 부가가치 거래 기록이 남지 않으니까 부가가치를 부여할 근거가 없죠. 맞아요? 그러니까 개인에게는 소득공제라는 명분을 줌으로써 거래 기록을 남겨놓으면 그 거래 기록의 대상인 상대방에게 부가가치세를 부여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소득공제는 일종의 뭐야? 당근이야, 당근. 뭐 판매자들에게 세금을 부여하기 위한 일종의 당근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가지고 보통 보면은 가게들 가면은 뭐 현금으로 결제하면 서비스 드려요 뭐 이런 이벤트들 많이 하잖아. 그랬을 때 보통 가게 입장에서 매출이 한 10만 원이 나왔어. 10만 원이 나왔는데 여기에서 관련된 세금들 부가가치세 10,000원 내야 되죠. 그 다음에 세금 내야 되죠 하면은 기본적으로 세금을 한 15,000원 정도를 떼가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럼 15,000원 정도의 세금을 떼갈 바에는 고객들한테 어느 정도 페이백을 해주는 구조로 서비스를 주는 거야. 근데 서비스는 한 얼마까지 요구해도 된다? 한 10%까지는 요구해도 된다. 맞지? 예를 들어 10만원이 나왔어. 그럼 10,000원 깎아달라고 하면 깎아줘. 무슨 말인지 알겠어? 깎아달라고 하면 깎아준다고. 어차피 5,000원 정도가 이득이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겠니? 뭐 여튼지 그런 거예요. 알겠죠? 그렇다고 진상 부리지 마세요. 맞죠? 현금 줄 테니까 막 깎아줘요. 이렇게 너무 진상 부리지는 마세요. 알겠죠? 자영업자들 먹고 살기 힘듭니다. 알겠어요? 저도 자영업자예요. 저도 개인 사업자고 자영업자인데 먹고 살기 힘듭니다. 근데 학원은 어때요? 학원은 면세요. 학원은 면세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가 부여되지 않습니다. 맞죠? 교육업이기 때문에. 또 부가가치세가 부여되지 않는 면세업은 또 이제 그런 것들 있죠. 1차. 그러니까 가공을 거치지 않으면은 부가가치가 붙지가 않아. 가령 뭐? 여러분들이 과소원 운영을 해. 과소원 운영을 해가지고 사과를 직접 따가지고 판매를 하잖아? 판매만 하잖아? 그럼 부가가치가 붙지 않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여튼지 간에 자, 그 내용은 참고로 알고 있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계속 봅시다. 자, 또 다른 장점으로선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는 국가가 발행하고 관리함으로 어때? 안정성이 높다. 그렇지. 그리고 또 중앙은행 디지털 및 민간은행이 관리하는 예금은 뭐 이렇게 보관 및 거래가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자, 근데 민간은행의 파산을 하면은 맞죠? 그 예금한 돈을 돌려받기는 힘들죠. 맞아요? 어느 정도는 돌려받을 수 있어요? 예금 거래 보호법에 따라서 은행에 맡긴 돈의 5천만 원 정도는 이제 그 보호가 되거든요. 맞죠? 예금자 보호법에 의해서 그 보호가 되는데, 근데 그 이상의 금액은 보호받기 좀 힘들죠. 맞나요? 근데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는 자, 국가가 관리하는 화폐이므로 자, 국가 부도와 같은 사회적으로 심각한 사태가 없다면 자, 이건 뭐야? 조건전 진술이니까 체크해주고 화폐로서 가치가 사라질 위험이 적다. 자, 그 다음에 그 디지털 화폐 도입 시의 문제점. 맞지?
자, 문제점이 이제 생기고 있고요. 문제점이 언급이 되어 있는데, 자, 여기선 뭐 해결책은 딱히 없죠. 해결책은 딱히 없어요. 자, 문제점이 하나하고 두 개 있는데, 자, 이 부분은 문제에 관련된 밑줄이야. 문제에 관련된 밑줄인데, 이 부분은 우리가 어차피 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생각을 해줘야 돼. 봐봐. 아까 내가 말했듯이 긍정 발문의 선정리 후판단에서 선정리하는 사고 과정에 대해서 말해줄게.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사용 시 혜택이나 전자지갑 보관 시 이자율에 따라서, 자, 이자율에 따라서 이게 조건이죠. 민간은행에 예치된 예금이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로 대규모 전환될 수 있는데, 자, 그럼 생각을 해봐. 자,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가 있어. 여기에다가 돈을 보관할 수도 있고 민간은행에다가도 돈을 보관할 수가 있어. 맞지? 근데 굳이 민간은행에 돈을 보관하지 않고 여기다 돈을 보관하게 되는 이유는 바로 뭐야? 이자율 때문에. 이자율이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가 이자율이 더 높다고 한다면 여기에 돈을 보관하겠죠. 맞아요? 여기가 1.7% 주고 여기가 1.5% 줘. 맞지? 그럼 어디다 돈을 보관해? 여기다 돈을 보관하겠죠. 선생님 어차피 10만 원 예금해봤자 그러면 몇백 원 차이 나지 않지 않나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거는 막 1,000억 원의 자산가들, 맞지? 1,000억 원의 자산가들이라고 하면은 이제 달라지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여러분들이 1,000억 원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 0.1%의 이자율에도 크게 반응할 수밖에 없어. 맞지? 자, 여튼지 간에 그렇게 된다면 민간은행이 개인이나 기업에 대출할 수 있는 자금이 크게 감소하여 경제가 악화될 수가 있다. 보통 이러한 작은 이자율 차이에도 민감하게 움직이는 금액은 매우 큰 금액들의 경우들이 되게 높단 말이야. 그러면은 맞지? 여기에 투자되고 있었던 몇 천억의 돈들이 여기에 흘러가게 되면은 그러면 민간은행이 돈이 없으니까 대출을 못 해주겠죠. 그럼 경기가 침체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거를 낮추거나 이거를 높이거나 둘 중에 하나를 해결책으로 제시할 수가 있겠죠. 맞나요? 이렇게 생각을 하고 넘어가야 돼. 알겠어? 이 정도는 어렵지 않잖아. 됐어? 이 정도 먼저 선사고하고 넘어가야 된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이러한 문제점이 있어. 이러한 문제점이 있고, 자,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자, 여기 이제 해결책이라기보다는, 여기 그나마 이제 해결책이라고 봐야 되겠죠? 해결책. 따라서 국가가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를 도입한다면 이런 요소들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구체적인 해결책은 나오지 않지만 해결책의 필요성만 언급을 하고 마무리되고 있는 글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8번 내용 전개 방식에 대한 내용인데 하나하나 먼저 파악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가부터 화폐가 등장하게 된 배경 맞나요? 화폐가 등장하게 된 배경 나와 있어요? 화폐가 등장하게 된 배경 뭐 욕망의 이중적 일치 뭐 이런 거 나오지 않나요? 가상화폐를 법정화폐로 인정하게 된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지금 이거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이거 법정화폐입니까? 기존 법정화폐인 현금처럼 이러지만 맞지? 자, 법정화폐라는 말은 없죠? 맞아요? 이거 법정화폐 아닙니다. 아직 그 단계까지 이르지 않았어요. 실물이 있는 화폐의 종류별 특징을 그 다음에 나는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의 종류별 특징 뭐 간에 있다고 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의 종류별 특징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맞죠? 디지털 화폐 자체만 언급하고 있지 이게 여러 개의 종류가 있고 그것을 설명하고 있지는 않아. 자, 간의 화폐의 발달 과정과 역할 아까 전에 처음에는 이라는 그 접속 표지에서 시작했어요. 맞죠? 통시적 흐름 자, 화폐의 발달 과정과 역할을 통시적 흐름에 따라서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간은 정확하고요. 나는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도입 시의 장점과 문제점. 그렇지. 장점 나와 있고 문제점. 아까 PS 구조 확인해 봤죠? 그래서 답은 3번. 기존 화폐가 사람들에게 신뢰를 잃게 된 과정까지는 나와 있진 않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나는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가 사람들에게 신뢰를 얻게 된 과정. 이건 아예 없는 내용. 물물 교환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 너무나 좁은 정보야. 자, 나는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의 법적 한계를 해결할 수 있는 한계는 나와 있지만 법적인 한계 구체화시키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답은 3번으로 초점화시키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가에서 알 수 있는 내용. 자, 여기서 보시면 PS 구조로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맞죠? PS 구조를 잘 엮어 주시기만 했다고 한다면 금속 화폐의 문제점에 해당되는 정보가 잘못 연결이 되었구나.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중요한 거는 이게 뭐가 맞고 틀리느냐 이런 것들을 따지기보다는 이 선지화가 될 수 있는 정보들을 내가 처리를 했느냐 못했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는 말을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자, 오케이.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부정 발문이니까 하나하나 선지소거하면 되겠죠. 자, 아까 전에 조건에 대한 정보 처리했을 거예요. 자, 이런 게 없다고 한다면 화폐로서 가치는 사라지지 않고 유지될 것이다. 자, 현금처럼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거 맞죠? 그리고 보관 및 사용할 수가 있다. 주체 잘 확인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현금과 달리 거래 관련 정보가 기록될 수가 있다는 내용 나오고 있죠. 자, 그 다음에 현금과 달리 실물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진술 잘 보셔야 돼요. 이게 조건이고, 자, 재화의 경제적 가치를 측정하는 기준이 현금과 차이가 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정보는 애초에 없었어요. 애초에 이러한 조건들이 있다고 한다면 현금과 달리 가치 차이가 날 수가 있다라고 언급하는 내용이 없었고, 디지털 화폐 또한 현금과 가치가 동일하게 유지된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국가에 심각한 사태가 없고 너무 먼 미래가 아니라고 한다면 이라는 것은 맞죠. 1번 선지와 논리적 구조를 같이 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패스하겠습니다. 자, 문제점 해결 방안. 아까 전에 말했듯이 저걸 낮추느냐 저걸 올리느냐 둘 중에 하나에 해당되는 선지를 고르시면 되겠죠. 맞나요? 오케이. 5번으로 좀 귀결이 되네요. 알겠어요? 하나하나 보는 게 의미가 없어요. 알겠어? 하나하나 보는 게 의미가 있고 답이 되는 논리를 하나 갖고 접근을 해야 돼. 애초에 처음에 들어갈 때. 알겠지? 자, 그 다음에 가나를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 자, 가상화폐 어쩌고저쩌고 나오는데 이건 사례 적용이라고 봐야 되겠네. 사례 적용. 자, 사례 적용이라고 봐야 되는데, 자, 여기서 보시면 어때? 그렇지. 법정 화폐로서 사용을 하기에는 어때? 약간 좀 불안정하다라는 내용으로 초점화 시키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자, 밑에 있는 단어 문제는 하나하나 비교해 보는 건데 크게 어렵지 않았기 때문에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질문 보겠습니다. 식품 첨가물. 자, 식품 첨가물에 대한 질문인데, 자, 식품 첨가물에서 지금 첫 번째 문단은 식품 첨가물의 범위에 대해서 빡세게 설명이 되고 있거든요. 맞죠? 범위에 대해서 지금 몇 줄이 설명되어 있어. 봐봐. 식품 첨가물에 대한 정의, 예시는 패스. 자, 완성된 식품이 남아있지 않더라도 식품의 제조, 가공, 조리, 보존 중 식품이 사용되었으면 식품 첨가물이라고 할 수 있으며 플러스, 자, 또 뭐 식품에 닿는 기구나 용기, 포장을 살균하거나 소독하는 데 사용하는 물질 중 간접적으로 식품으로 옮아갈 수 있는 물질들도 식품 첨가물이라 할 수 있다. 자, 지금 범위가 어때? 상당히 넓은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죠. 지금 범위에 대한 진술이 하나, 둘, 세 개나 나오고 있어. 이 개념에 대한 범위를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맞지? 너무나 이제 정보가 많이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보통 보면은 여러분들 과자나 이런 것들 보시면 핫식스 보시면은 이 뭐라고 돼 있냐? 여기 식품 첨가물 막 들어가 있지 않아요? 맞죠? 뭐 더럽게 많네. 맞지? 그러니까 여기가 이게 다 들어가 있는 거라고 여기 완성품에 들어가 있지 않더라도 맞죠? 그 과정에 사용이 됐다고 한다면 그러면 다 식품 첨가물로 볼 수가 있다는 거야. 그리고 또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적으면 안 되는데 우유, 메밀, 땅콩, 대두, 밀, 복숭아, 토마토, 아황산유, 호두, 잣, 혼입 가능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것도 식품 첨가물의 일종으로 이제 적혀져 있는 건데 왜 이게 적혀져 있냐면 보통 이 공장에서 핫식스를 만드는 공장에서 핫식스만 생산할까요? 그렇진 않겠죠. 뭐 다른 것도 많이 그 생산 라인에 따라서 다른 것도 많이 생산을 하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면은 핫식스를 만드는 과정 속에서 다른 것들을 예를 들어서 핫식스를 만드는 공장의 생산 라인에 뭐 예를 들어서 과자를 만드는 생산 라인도 같이 있어. 그러면 과자의 그 해당 과자를 만드는 데 들어가는 식품 첨가물들 또한 핫식스를 만드는 식품 첨가물에 포함될 수가 있다는 거야. 왜냐면 제조, 운반, 보관 과정에서 어때? 옮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구절 보신 적 있을 거예요. 이 물건은 이 과자는 뭐뭐뭐뭐뭐를 다루는 기업과 같은 곳에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해가지고 알러지에 대한 반응 표시 그런 것들 해주고 있잖아. 그런 것들도 다 식품 첨가물의 범위에 포함된다라는 거야. 오케이? 뭐 나올 가능성은 크게 높지는 않는데 뭐 간단하게만 보고 넘어갑시다.
식품 첨가물을 얻을 수 있는 방법, 자연적인 방법, 화학적인 방법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자, 화학적 확성을 통해서 얻은 식품 첨가물은 자연에서 구할 수 있는 물질일 수도 있고 없는 물질일 수도 있다. 이 정보는 좀 처리를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두 개의 관계에 관련된 정보니까. 자, 그 다음에 식품 첨가물을 얻기 위한 목적인데, 근데 여기선 접속 표지가 나와 있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 않게 우리가 정보 처리할 수 있을 것 같아. 맞지? 크게 어렵지 않게 정보 처리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또 이 정보에 관련된 내용들 보면은 한 가지 목적을 통해서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사용할 수도 있고 두세 가지 이상의 목적이 이제 들어갈 수가 있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죠. 자,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보시면은 식품 첨가물 중에서 안전성 및 유해성에 관련된 정보가 있어. 맞지? 자, 보시면 여기서부터 보겠습니다. 특정 물질의 안전성 및 유해성은 해당 물질의 섭취나 투여에 따라서 유해 반응이 나타난 실험 대상의 비율을 나타낸 용량 반응 곡선으로 살펴볼 수 있다. 자, 보세요. 지금 용량 반응 곡선이라는 개념이 나왔죠. 자, 문제 한번 스캔 쑥 해보면은 몇 번 문제 있어? 17번 문제 용량 반응 곡선이란 그래프가 있네. 맞지? 이거 문제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정보 처리해야 되겠죠. 자, 보세요. 자, 그래프를 보실 때에는 무엇을 대상으로 한 그래프냐, 그리고 X축이 무엇이냐, Y축이 무엇이냐, 이런 것들을 확인해 줘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 X축 보니까 뭐야? 섭취량, Y축 보니까 반응률. 자, 무엇에 대한 곡선이야? 무엇에 대한? 실험동물의 비율이야. 이것은 실험동물을 대상으로 한 거야. 맞아? 실험동물을 대상으로 해서 실험동물에게 어떤 특정 물질을 0.2mg부터 해가지고 점차적으로 투약량을 놀려갔을 때 해당 물질의 반응률을 보는 거야. B물질은 A물질과는 다르게 100mg부터 투입을 해가지고 그 반응률을 보는 거지. 맞지? 자, 대상은 뭐예요? 그렇지. 무엇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냐? 실험동물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오케이? 자, 그러면 관련된 정보들 정리할 수 있으면 여기다 정리해가면서 보는 게 가장 좋겠죠? 자, 근데 식품의 섭취량은 식품 종류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특정 식품 첨가물의 용량 반응 곡선만으로는 식품 하나에 포함될 수 있는 식품 첨가물의 양을 판단하기가 어렵다. 식품 첨가물의 이러한 용량 반응 곡선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 한 개. 오케이? 그러므로 해당 물질의 유해성과 식품 종류에 따른 섭취량 등을 고려해서 식품 종류별 중량당 함유할 수 있는 식품 첨가물의 양을 법적으로 제한하고 있어. 이게 바로 뭐야? 해결책에 대한 정보. 맞지? PS 구조로 이제 정보 묶어보면 될 것 같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아. 식품을 섭취하는 사람의 체중과 식품 섭취량은 상황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지. 당연히. 맞지? 모든 사람들의 체중과 상황이 다 다를 수밖에 없잖아. 배고픈 상황에서 먹으면 많이 먹을 수가 있고. 맞지? 뭐 그런 것들. 식품 첨가물의 안전한 섭취량을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한데 그것이 바로 뭐다? 1일 섭취 허용량이라는 개념이 있다. 자, 1일 섭취 허용량에 대한 계산은 어떻게 나오고 있어? 그렇지. 최대 무독성량을 안전계수 100으로 나누어 계산한 값이래. 자, 1일 섭취 허용량을 X라고 볼게. 자, X는 자, 최대 무독성량을 자, 안전계수 100으로 나눠 가지고 구한대. 맞니? 자, 그다음에 이 최대 무독성량의 개념은 뭐가 있어? 동물 실험에서 특정 물질과 관련된 유해한 영향이 관찰되지 않는 그 물질의 최대 섭취량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중요한 건 이건 뭐야? 동물 실험에서 이끌어낼 수 있는 값이기 때문에 최대 무독성량은 자, 용량 반응 곡선의 개념과 연결해 볼 수 있을 것 같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최대 무독성량의 수치는 용량 반응 곡선에서 나타나는 그 반응률과 수치 이걸 보고 판단을 해야 되는 개념 같아. 연결해 볼 수가 있잖아. 맞지? 그리고 안전계수에 대한 내용을 보니까 이것은 바로 뭐야? 예상하지 못한 위험을 막기 위해서 필요하대. 맞지? 그 다음에 예시가 나오고 있는데 그 예시는 어렵지 않을 것 같아. kg당 10mg이 이제 그 최대 무독성량이라고 한다면 여기다 100을 나눠주면은 자, 1일 섭취 허용량이 나온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중요한 건 안전계수에 대한 뭐가 있어? 밑줄 문제, 긍정 발문 문제가 있네. 안전계수는 동물과 사람 간의 종 간의 차이를 10으로 두고 그리고 사람 간의 차이를 10으로 둬가지고 100이라는 수치가 나온대. 생각을 해봐. 여기서 10이라는 수치를 구하는 이유는 봐봐. 최대 무독성량이라는 것 자체가 용량 반응 곡선에서 나오는 그 수치인데 이거는 동물 실험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나온 수치란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이 최대 무독성량으로 나온 수치가 있어. 어떤 특정 물질 A, 특정 물질 A든 특정 물질 B든 얘네들은 뭐야?
동물 실험의 반응 결과를 나타낸 거라고 볼 수가 있겠지. 이건 최대 무독성량에 대한 개념, 그 수치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A라는 그 물질을 투입을 했을 때 어떤 특정 동물은 0.1mg부터 반응이 나타나기 시작한대. 맞지? 그래서 여기가 몇인지는 몰라. 그래서 어느 정도 일정 수준 이상 투여하면은 무조건 100% 반응이 나타난대. 이거는 근데 누구를 기준이야? 무엇을 기준이야? 동물 기준으로 하는 거야. 근데 동물과 사람과 차이가 있잖아. 맞지? 동물과 사람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사람에게 투여할 때는 더 보수적으로 투여를 해야 되겠지. 그러니까 어때? 10을 나눠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동물에게 1을 투입한다면 1만큼의 그 수치를 투입을 했을 때 반응이 나타났다면 사람에게는 어때? 이 1의 10분의 1만큼 해당되는 수치만 투입을 해가지고 보수적으로, 맞지? 안전성을 위해서 10분의 1만 투입하게끔 하는 거야. 그리고 또 사람 간의 차이가 있겠지. 맞아? 안 그러겠어? 여학생들과 나의 체중 차이. 맞아? 사람과 사람 간의 체중 차이. 아니 200kg, 막 100kg인 사람하고, 맞지? 여러분들처럼 막 40kg인 친구들하고 같은 투영량을 가지면 되겠어, 안 되겠어? 사람마다 이제 체중에 그 베리에이션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고려해가지고 또 안정성 있게 또 10분의 1을 또 곱해준다는 거야. 됐어? 사람과 종 간 차이를 고려해서 10을 나눠주고 또 사람과 사람 사이의 베리에이션을 생각해서 10을 또 곱해준 수치를 나눈다는 거야. 됐어? 자, 여튼지 간에 이 그 그래프의 핵심 바로 뭐다? 이 그래프가 자, 용량 반응 곡선은 최대 무독성량, 즉 뭐야? 실험 동물을 대상으로 나타낸 수치이기 때문에 이 그래프의 수치에 있는 투약량을 기준으로 해서 사람에게 투입할 1일 섭취 허용량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나타난 섭취량에 무엇을 곱해준 100분의 1을 곱해준 수치를 인간에게 투입할 수 있는 1일 섭취 허용량으로 계산한다는 게 핵심적인 개념이야. 맞지? 그렇기 때문에 4번 B는 식품 첨가물로서 식품 한 개당 100mg 이상 포함될 수 없도록 법적으로 제한할 것이다. 아니야, 이건 실험동물 기준이기 때문에 실험동물 기준으로는 100mg 이상 그 투입을 했을 때 실험동물에게 반응 결과가 나타났대. 이건 최대 무독성량의 개념이기 때문에 여기에 100분의 1을 곱한 수치가 인간에게 투입할 수 있는 수치의 기준이야. 그렇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어때? 킬로그램당 1mg 정도가 허용량이 된다는 거지. 인간에게 만약에 이 수치를 투여하잖아? 그러면 그 인간은 뒤질 가능성이 높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1mg 100으로 하는 게 아니라 1로 해야 되겠죠. 됐어요? 자, 그 논리로 가시면 됩니다. 자, 14하고 15번은 여러분 이 식품 첨가물에 대한 범위로 자, 문제가 풀리기 때문에 이거 따로 설명은 하진 않을게요. 맞죠? 식품 첨가물의 범위에 관련된 내용으로 문제가 다 풀리고요. 자, 그리고 또 기억은 아까 선정리 했었죠? 선정리, 사람과 동물의 종간 차이, 사람과 사람 간의 종간 차이, 사람과 사람 간의 차이. 이 두 가지 정보가 담겨 있으면 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자, 넘어갑시다. 자, 이정환의 B가 정리하도록 할게요. 자, 이해 잘 안 가신 내용은 자, 따로 질문하세요. 알겠죠? 자, 오늘 조교쌤 안 나오십니다. 선생님 2주 연속 안 나오시는데 조교쌤 잘리신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저 그렇게 사람 함부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조교쌤 그 시험 끝났다고 저기 가셨어요. 어디 갔지? 무슨 콘서트 가셨어요. 콘서트. 콘서트 가가지고 맞지? 나는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맞지? 시험 끝났는데 뭐 콘서트 예매가 그게 되게 빡센 거래. 예매가. 근데 예매 성공하면은 빠지고 실패하면은 근무하러 온다고 했거든. 근데 성공했다고 연락 오더라고. 축하한다고 했어. 축하한다고. 제가 클리닉 다 할게요 이러고. 자, 아무튼 간에 자 봅시다. 자, 출제 예상은 별 하나 정도로 두겠습니다. 별 하나. 출제 가능성이 크게 높진 않고 이게 2018년 수능에 한번 출제가 됐어요. 이미 한번 출제가 됐고요. 일단 제목부터 마인드 매핑을 해보면 이게 제목이 국치비가의 준말이거든요. 국치비가. 작품 전체의 제목은 국치비가예요. 국치가 뭡니까?
국치. 국가의 치욕이에요. 국가의 치욕. 뭐가 있었을까? 국가의 치욕. 그렇지. 병자호란이에요. 병자호란. 자, B는 뭐예요? 비통함을 느낀다라는 거야. 이 병자호란의 상황에 대해서 비통함을 느끼는 노래. 오케이? B가. 국치비가. 자,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총 10수의 연시조고요. 간단하게만 정리합시다. 간단하게만. 제가 어차피 연계소문으로 싹 다 정리해 드릴 거예요. 알겠죠? 연계소문 다다음 주면은 수능 완성 1, 2, 3, 4, 5회차 다 완성이 됩니다. 알겠죠? 좀만 기다려 주시고요. 뭐 수능 완성 뭐 이번 시험 범위에 들어간 친구 없죠? 학교에서. 없죠? 있으시면 제가 빨리 좀 만들어 드리고 따로 드릴게요. 그 시험 범위 있으신 분들. 자, 여튼지 간에 총 10수의 연시조고, 자, 내용을 보면은, 자, 작가는 그 병자호란 직후에 복림대군과 소현세자, 즉 왕세자들 있죠. 왕세자들이 볼모로 잡혀갔단 말이야. 맞지? 청에 볼모가 뭐예요? 볼모? 인질이에요. 인질. 맞아요. 청에 볼모로 잡혀간 왕세자들. 소현세자와 복림대군. 맞지? 소현세자하고 복림대군. 소봉이. 자, 소현세자하고 복림대군. 얘네들을 청나라까지 인계하는 역할을 했던 자, 사람이었습니다. 자, 청의 볼모로 잡혀간 왕세자들을 자, 인계하고 얘네가 그 이정환이라는 사람이 맞죠? 이정환이라는 사람이 그 왕세자들을 직접 청나라에 모셔다 주는 맞죠? 역할을 수행을 했어요. 그 과정 속에서 어때? 비분 관계함을 느끼는 거야. 맞지? 인계하는 과정 속에서 이 대상들에 대한 얘네가 이제 시적 대상이야. 대상에 대한 걱정, 염려, 그 다음에 그리움의 정서. 맞지? 자, 걱정, 이러한 시적 대상에 대해서 걱정, 염려, 그리움의 정서가 메인 정서야. 알겠어? 이게 처음 나타나는 정서고. 자, 두 번째는, 자, 대상을 뭘로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뭐 그 정서는 달라질 수가 있어. 맞지? 만약에 이 대상을, 자, 시적 대상을 이제 청나라로 설정을 했어. 청나라. 그러면 어떻게 했어? 대상을 청나라로 설정한 시구가 있다고 한다면 정서가. 좀 어려운 말 쓸까요? 비분 관계. 무슨 뜻이에요? 존나 빡쳤다라는 뜻이죠. 맞아. 분노가 그냥 하늘을 뚫고 올라간다. 뭐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이거는 문맥을 통해 가지고 정서 구분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맞죠? 자, 그 다음에 대상을 또 뭘로 설정했을 경우? 충신으로 설정을 했을 경우 어때? 안타까움이야. 지금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처한 위기의 상황을 구해낼 수 있는 충신의 존재가 부재한 것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느끼는 부분도 나타나고 있는데 이건 작품을 보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바로 진행을 합시다. 바로. 자, 반밤중 혼자 일어나 묻노라 이냈구만. 노라. 자, 1번 노라에 밑줄 쳐주시고 1번 각주 해주시고. 자, 노라. 이거 무슨 어미예요? 노라. 1인칭 영탄형 종결어미야. 자, 노라라는 말은 두 개의 정보를 함축하고 있어요, 얘들아. 주어가 누구? 나. 1인칭이라는 거. 오케이? 즉, 화자가 표면에 등장했다는 거야. 맞지? 그리고 영탄형 종결어미이기 때문에 이거 무슨 법이라는 거야? 영탄법이라는 거야. 영탄법이기 때문에 정서를 강조하고 있는 표현법이야. 이 종결어미를 통해서. 자, 영탄법은 항상 어때? 자, 영탄법은 항상 이제 그 정서를 파악을 해야 되겠지? 맞지? 자, 여기서는 어때? 그리움이야, 그리움. 자, 그리움의 정서야. 누구에 대한 그리움일까? 자, 꼬마도 밑줄 쳐주시고, 꼬마. 자, 꿈을 의인화시키고 청자로 설정했죠. 맞지? 의인화시키고 청자로 설정을 했어. 맞아? 자, 밤중에 이런 꿈을 꿨다는 거야.
만리 요양을 어느덧 다녀오고. 만리 요양. 만리 요양은 자, 어디겠어? 만리나 떨어진 타지. 어디겠어? 자, 시적 대상인 왕세자가 있는 곳을 의미해. 왕세자가 있는 곳. 맞지? 청나라를 의미해. 청나라. 맞지? 자, 만리 요양을 어느덧 다녀온 곳. 꿈속에서 어때? 그 왕세자들이 있는 청나라에 갔다 왔다는 거야. 자, 반갑다 학가소뇽을 친히 뵌 듯하여라. 학가소뇽은 밑에서 보면 알겠지만 맞죠? 이 왕세자들을 의미해요. 꿈속에서 누굴 봤다라는 거야? 그렇지. 이런 왕세자들을 보고 그 대상들에 대해서 그리워하는 그 내용이 일수에 담겨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 자, 그리고 이수 같은 경우에는 더 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어차피 제가 이제 정리를 해드릴 건데. 자, 이수 같은 경우에는 자, 풍설석과 친날의 문노라 북내 사자야. 소의 용환이 얼마나 추우신가. 소의 용환은 학가소뇽이랑 연결해 보시면 되는 선지고요. 자, 고국에 못 죽는 고시는 화자를 의미하는 표현이라고 봐야 되겠죠. 외로운 신하. 눈물겨워 하노라. 노라도 나왔네요. 맞죠? 정서 강조하고 있죠? 무슨 정서? 그렇지. 걱정과 그리움이야. 맞지? 시적 대상이 누구겠어? 소의 용환이겠죠. 소의 용환에 대한 걱정과 그리움의 정서를 강조하고 있다. 오케이? 자, 사수 별표 쳐주시고 출제가 된다면 사수 반드시 출제가 됩니다. 나올 만한 게 사수에 밀집되어 있어요. 자, 박재상 죽은 이후에 박재상 누구예요? 싸이? 아닙니다. 박재상은 충신이에요. 충신. 알겠어? 자, 충신의 아이콘인데 문제와 관련된 부분이 있습니다. 자, 박재상이라는 충신이 죽은 이후에 임의 씨름, 임금의 씨름을 알 리가 아무도 없다라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 이역 춘궁을, 자, 춘궁 별표 쳐주시고 알아두세요. 자, 춘궁. 자, 어휘 잘 알아두세요. 지금 어휘 테스트 안 한 지 오래되고 있죠. 맞아요? 지금 제가 어휘집 만들고 있어요. 지금 어휘집 진짜 만들고 있어요. 어휘집 만들고 있는데 그 어휘집 뭘로 만들고 있냐면 올해 순특강 내용 있죠. 올해 순특강 내용을 제가 어휘집을 만들고 있어요. 자, 그거 빨리 7월 초에 완성이 되거든요. 그 완성이 되면은 그거 드리고 그걸로 어휘 테스트 진행할 겁니다. 알겠죠? 막 이런 단어들 다 정리해놨어요. 막 이역 춘궁. 춘궁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 막 보릿고개란 뜻도 있고 왕세자의 뜻도 있는데 이 문맥에서 뭐가 쓰였을까? 뭐 이런 식으로 테스트 할 거야. 알겠지? 재밌겠지? 맞지? 재밌을 거야. 졸라 어렵게 될 거거든. 자, 아무튼 간에 자, 이역 춘궁 왕세자를 누가 모셔오리? 예, 이 박재상이 문제와 관련된 부분도 있지만 이 문제와 관련된 부분이 있거든. 뒤에 여기에 맞지? 얘가 막 자기의 안위를 생각하지 않고 자기의 가족을 돌보지 않고 이제 왕의 가족들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바쳤던 그런 신하로 여기에 그 설명이 되어 있어. 맞지? 자, 이런 박재상과 같은 충신이 없어서 이 이역 만리에 떨어져 있는 왕세자를 모셔올 사람이 없다라고 안타까워하고 있는 거야. 맞지? 이러한 박재상과 같은 충신의 부재를 안타까워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지금의 치술령 기원. 자, 이것도 치술령 기원이라는 내용도 뒤에 문제에서 설명되고 있죠. 맞아요? 자, 이 박재상의 영혼이에요. 박재상의 영혼. 박재상의 영혼을 못내 슬퍼하노라 라는 진술은 뭐냐면 이러한 충신의 존재가 부재한 것에 대해서 슬퍼하고 있다라는 거야. 맞아? 이거 문제와 관련된 부분 한번 잠깐 보자, 얘들아. 자, 18번의 답이 3번인데 가에는 나와 달리 죽은 인물들의 행적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나타나 있다. 이걸 되게 이해하기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자, 죽은 인물들의 행적. 자, 죽은 인물 여기 누구 있어? 박재상 있죠, 박재상. 자, 이 박재상의 행적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인식을 하고 있죠. 긍정적으로 인식을 하고 있어. 이 대상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인식을 하고 있고, 맞지? 여기서 슬퍼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이러한 대상이 지금 현재 부재하기 때문에 슬퍼한다는 거야. 구분해서 알아두세요. 알겠죠? 자, 조정을 바라보니 무신, 군인들도 매우란 뜻이죠. 매우 많아라. 자, 신고한 화친. 이거 별표 쳐주시고, 형광펜 처리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화친. 화친. 자, 화친에 대한 내용을 좀
이거 범주화 시켜보자. 빠침. 자, 이거는 항복을 했다라는 말, 청나라에 항복을 했다라는 말이거든. 근데 사실 이건 단순히 항복을 했다라는 말보다는 이게 나의 나글 있죠, 나글. 이거 최명길 형님의 글이죠, 여장계곡서. 이것과 관련해가지고 엮어봅시다. 어떻게 엮어볼까? 그렇지. 당시에 청나라에 대한 17세기 지배층의 자, 의견 대립이 있었는데, 당시 청나라에 대해서 17세기 당시 지배층의 의견 대립이 있었던 게 있어요. 자, 척화 사상을 주장했던 척화파가 있었고, 주화파라는 것을 주장했던 두 개의 입장이 있었어요. 척화와 주화. 척화는 뭐냐면 청나라랑 싸우자라는 주의였어. 청나라 이 오랑캐 새끼들 싸우자. 청나라와 싸우자. 청을 배척하는 거야. 청을 배척하는 이유는 명을 숭상하기 위한 목적에서 청을 배척하자라는 주장을 펼쳤거든. 왜냐면 당시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맞죠? 국사 1등급 나오시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청나라하고 명나라는 당시에 어때? 견원지간이었단 말이야. 원숭이하고 개의 관계. 맨날 싸우는 관계였어. 하지만 명나라가 계속 밀리기 시작했거든. 맞지? 청나라는 계속 그 기세를 영토를 넓혀갖고 명나라는 계속 조금씩 처발리고 있었단 말이야. 그랬을 때 우리나라는 그때 당시 명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명나라를 숭상하는 입장에서 지금 어때? 명나라를 괴롭히고 있는 청나라를 배척하자라는 입장을 가지고 정책을 펼쳤던 애들이 척화파 사상. 맞지? 얘네들은 청나라와 청과 전쟁을 불사를 하자라는 주장을 펼쳤던 사람들이에요. 맞죠? 척화의 청론. 이 말은 이제 청론이란 말로도 이해해 볼 수가 있어요. 청론. 오케이? 대표적인 사람이 누가 있어? 김상헌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김상헌. 맞지? 이 사람이 대표적인 척화파의 수장입니다. 맞죠? 어찌 오랑캐 앞에서 머리를 굽힐 수가 있겠사옵니까? 하면서 막 끝까지. 맞죠? 자, 주화파는 청을 배척하는 건 맞아. 얘네들도 청을 배척하는 건 맞아. 청을 배척하는 건 맞지만 지금은 아니야. 지금은 청을 배척하면 안 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청을 싫어하는 건 맞아. 똑같이. 근데 지금은 아니라. 지금은 청과 화해를 하고, 자, 힘을 기르자 라는 주장을 펼쳤던 애들이 주화파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1910년대 20년대 일제 강점기 시절에 일제에 대해서 투쟁을 했었던 우리나라의 그 독립운동가들 중에서도 급진파하고 온건파로 나뉘어가지고, 맞지? 급진파는 어때? 막 테러, 무장봉기 뭐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조국 통일을 이루자. 조국 통일이란다. 조국 광복을 이루자. 이러한 급진파도 있었고, 맞지? 그 다음에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힘을 기른 다음에 조국 광복을 도모하자라는 이제 주장이 있었잖아. 딱 그거랑 비슷하다고 보면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나라도 조그맣고, 맞지? 우리가 지금 현실적으로 청과 싸운다고 하면은 개발릴 수밖에 없으니까 청과 화해를 하고 좀 힘을 기르자라는, 자, 온건주의 사상이 바로 주화파입니다. 얘네가 바로 이제 최명길이에요. 최명길. 맞지? 자, 가의 글쓴이는 척화파의 입장을 가진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맞죠? 어때? 씩씩 거리고 있잖아. 맞지? 씩씩 거리고 있어. 그리고 나의 글은 주화파의 수장인 최명길이 쓴 글이에요. 결국에 역사는 어떻게 흘러갔어요? 역사는 척화파의 주장대로 끝까지 항전하다가 개발렸죠. 그래가지고 결국 척화파는 어때? 다
관직에서 물러나게 되고 조합파의 수장이었던 최명길이 병자호를 한 이후에 혼란스러운 국정을 수습하는, 지금으로 따지면 국무총리의 역할을 수행했던 사람입니다. 병자호를 한 직후에. 그러면서 얘가 그 병자호를 한 직후 혼란스러운 국정을 수습하는 과정 속에서, 맞지? 가장 어려움을 겪었던 게 뭐였냐면, 여전히 병자호란에서 그렇게 우리가 치욕을 맛보고 개발렸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척화사상을 가진 조정의 무리가 많은 상황을 고민하며 자기가 알고 있는 자, 식견이 뛰어난 사람에게 아직도 이 조정에서 척화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라는 그 고민을 해결하고자 이러한 편지를 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아무튼 그러한 역사적 배경을 알고 계시면 조금 이해가 훨씬 수월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여튼지 간에 신고한 화친이라는 것은 신고, 매우 고통스럽다라는 거야. 매울 신라면 할 때 신자죠. 맞아요? 요즘에 신라면 별로 맵진 않은 것 같은데, 맞지? 자, 신고. 근데 신라면 레드, 그건 엄청 맵던데 먹어봤어요? 신라면 레드? 와, 그 먹다가 진짜 그 강사 은퇴할 뻔했다니까. 내가 먹고 신라면 레드를 먹고 수업을 들어갔는데, 배에서 이제 이상 신호가 온 거야. 진짜 은퇴할 뻔했어. 진짜 너무 힘들어가지고 죽을 뻔했어. 선생님 왜 얼굴이 그렇게 노래지셨어요? 막 이러는데. 자, 아무튼간에 신고, 자, 맵고 고통스러운 화친은 청나라에게 굴복을 한 사건을 말하는 거야. 자, 누구를 두고 한 것인고 라는 진술에서 그 화자는 자, 무슨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 척화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슬프다. 조구리 이미 죽으니 참승하리 없어라. 조구리도 또한 화자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자, 인물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나이 먹어봐. 자, 팔수만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이 작품. 자, 구렁에 길고 있는 풀이 봄비에 절로 길어서 아는 일 없으니 그 안이 좋을 소냐. 아는 일이라는 것은 세모. 잘 봐봐. 이거 잘 봐야 돼. 자, 여기서 풀이라는 대상과 아는 일이라는 두 개의 시어가 이제 출제 포인트인데, 이 풀은 화자의 처지와 대비된 대상이야. 맞지? 왜 그럴까? 논리적으로 왜 그럴까? 화자와 처지가 대비되고 있어. 왜? 아는 일이 없어서. 아는 일이 바로 뭐야? 인간사에 관련된 일이야. 인간사. 지금 화자가 인식하고 있는 이 작품에서의 서정적 자아인 화자가 생각하고 있는 세계관에서 인간사는 긍정적이야, 부정적이야? 부정적이지. 맞지? 지금 신고한 화친이라고 생각을 해봐. 지금 치욕스러운 나날들을 살아가고 있는 인간사에 대해서 아는 일이 없어. 그러니까 어때? 부러움을 유발하는 대상이야. 맞아? 그런 거지. 집에 강아지나 고양이 키우시는 분들, 너희들이 10시, 11시까지 열심히 공부하고 딱 집에 들어갔는데 강아지 새끼가 소파에 딱 앉아가지고, 맞지? 막 이러고 막 나를 한심한데 막 쳐다보고 있어, 강아지가. 그 강아지를 보면 무슨 생각이 들어? 와, 개팔자가 상팔자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 사랑하는 나의 강아지지만 똑같은 거야. 구덩에서 막 잘 자라고 있는 풀을 보면서, 너희들은 진짜 비만 오면 쑥쑥 자라는 걸 보면서 너희들은 아무 걱정 없이 그렇게 자랄 수 있어서 부럽구나 라는 심정으로 노래한 거라고 볼 수가 있어. 맞지? 우리는 너희만 못하여 실은 겨우 하노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풀은 여기서 객관적 상관물이라 볼 수 있을까요? 객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객상으로 보셔야 돼요. 객관적 상관물로. 알겠죠? 화자의 처지와 대비된 대상이기 때문에. 자, 그리고 십수에서는 탁주는 술이죠, 술. 맞죠? 자연에서 마시는 술은 무슨 기능?
풍류를 돋우는 기능. 맞아. 자연 속에서 마시는 기능은 풍류를 돋우는 기능이고, 자, 그 다음에 그 외에서 마시는 술은 근심 해소 수단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는 근심 해소 수단으로 봐야 되겠죠. 됐나요? 이정환의 비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2018년 대수능에 출제됐던 작품이고요. 그때 수필과 엮여서 출제가 됐는데 제가 아마 이번에 그 주간지에 넣어놨을 겁니다.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풀어보시고요. 그리고 요 수필은 요 수필은 하지는 않겠습니다. 내용이 그렇게 중요하진 않고요. 색깔이 너무 강해서 뭐 읽기가 어렵지는 않아요. 맞죠? 요 관점에 있는 사람이 아직도 이제 요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다스려야 될지에 대해서 요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편지를 썼어요. 맞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면서. 뭐 그렇게 크게 어렵지가 않고, 그리고 수필은 뭐 출제가 되진 않기 때문에 이 정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문제는 패스할게요. 자, 문제 패스하고 작품 정리 추가적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기전 정리 들어갈게요. 장기전. 고전시가 문제에서 질문하실 분들은 따로 오늘 클리닉 때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장기전. 자, 의외로 티어가 높습니다. 장기전. 자, 의외로 티어가 높다. 장기전. 출제할 거리가 의외로 많다. 오케이? 의외로 많다. 천천히 봅시다. 장기전. 자, 일단 첫 번째로 이 장기전은 어떠한 구조의 소설이냐, 어떠한 갈래의 소설이냐. 자, 이거 판소리계 소설이거든요. 자, 여러분들 판소리계 소설 하면은 뭐 운문과 산문의 결합, 뭐 리듬감 느껴짐, 뭐 이딴 거 필요 하나도 없고, 그거 1도 필요하지 않아요. 여기서 판소리 소설에서 가장 중요한 점이 뭘까요? 수능에 있어서. 수능에 있어서 판소리계 소설에서 중요한 점은 바로 뭐냐면 뭐가 나타난다? 서술자의 개입이 나타난다는 거야. 그러니까 판소리, 이 판소리의 대본을 이제 글로 써놓은 것을 판소리 사설이라고 하고, 그 판소리 사설을 소설화시킨 게 판소리계 소설이야. 이해돼요? 그랬을 때 이 판소리의 성격을 생각을 해보세요. 길거리 공연 문학 장르였잖아. 그렇기 때문에 공연자가 관객들에게 말을 건네는 것들이 되게 흔했어. 맞지? 관객들과 티키타카 하고 막 이런 것들이 흔했다고. 그러한 관객들과 봐봐. 판소리의 공연자들이 등장인물이라고 생각을 하고, 맞지? 관객들을 독자라고 생각을 하면 등장인물이 독자에게 말을 건네는 것은 무슨 구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야? 서술자의 개입이라 볼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나타날 수 있는 패턴이라 볼 수가 있겠지. 자, 이 작품에서는 서술자의 개입이 나타나는 패턴에 대해서 자, 표시를 해줄 거예요. 알겠죠? 무슨 색깔 펜으로? 저는 빨간 색깔 펜으로 서술자의 개입에 대한 패턴은 따로 정리를 할 겁니다. 알겠죠? 이 부분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제의식. 자, 주제의식은 바로 판소리계 소설은 조선 후기 문학 장르야. 조선 후기 문학 장르는 조선 후기 사회의 모순과 이런 것들을 비판 풍자하기 위한 목적으로 많이 쓰여졌거든. 자, 두 가지라고 볼 수가 있어. 가부장 비판, 가부장 질서를 비판. 가부장 질서하면 뭐야? 남존 여비 사상이야. 맞지? 남존 여비 사상. 북 안 끼려오나? 막 이런 것들 있죠. 맞아요? 이런 가부장적인 질서를 비판하기 위한 첫 번째 목적. 맞죠? 저는 가부장이랑 거리가 먼 남자예요. 맞죠? 가부장이랑 거리가 먼 그냥 호구 오브 호구. 맞아요? 호구도 이런 호구가 있을 수 없다. 맞지? 아니야. 애견남이라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애견남이라기보다는 그냥 호구인 것 같긴 해요. 근데 호구라고 해서 애견남은 아니잖아. 맞지?
가령 이런 거야. 자, 봐봐. 이 새끼들. 내가 이 새끼들 연애할 수 있는지 없는지 체크해 볼게. 자, 봐봐. 여자친구가 이렇게 물어봤어. 자기야, 나 배고파. 이러면 뭐라고 대답해야 돼? 50점. 50점. 저 정도면 50점이야. 응, 나쁘지 않아. 자, 자기야, 나 배고파. 막 여자친구가 막 애교 부려. 뭐라고 할 거야? 뭐라고 할 거야? 뭐라고 해? 뭐 먹을래? 뭐 먹을래? 안 돼, 안 돼. 배고파. 뭐라고 대답할 거야? 안 돼, 안 돼. 너는 안 돼. 이렇게 고민하는 순간 이미 빵점이야. 지성아, 뭐라고 대답할 거야? 예약 80점. 저 정도면 80점이야. 이미 예약을 해놨, 여자친구가 배고플 거 예상을 하고 예약을 해놨어. 예약한 데를 가재. 맞지? 저 정도는 돼야 돼. 근데 나는 어느 정도 그거냐면, 그럴 줄 알고 막 꺼내. 한 3개를 꺼내. 3개를 꺼내. 스시빵. 그러니까 일종의 비유하자면 그런 거야. 실제 내가 무슨 도라에몽도 아니고 갑자기 뭘 꺼내진 않겠지. 3개를 꺼내는 거야. 스시, 초밥 이렇게 꺼내. 예상을 이미 다 하고 그거를 이미 대안을 꺼내놓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호구도 이런 호구가 없다. 그러니까 저는 가부장으로 몰아가시면 안 된다. 저는 절대. 알겠죠? 자, 아무튼 간에 가부장적 사회 질서를 비판하기 위한 목적으로 존재의식을 첫 번째 잡을 수가 있을 것 같고, 두 번째, 여성의 금지에 대한 것도 비판하기 위한 목적. 맞지? 이거는 뒷부분에 나타난 내용이에요. 여성의 개가를 금지한다. 개가가 뭐죠? 개가? 안 돼. 야, 집을 나서는 걸 금지하는 거면 뭐 여성은 집에서만 살았어요? 말도 물도 길어오고 해야 되잖아. 맞지? 개가 뭐예요? 뭐라고? 출세? 출세 아니야. 그렇지. 재혼이야, 재혼. 그러니까 여성은 한 번 결혼을 하잖아? 그러면 남편이 만약에 먼저 죽었어. 만약에 죽으면은 어때? 개가를 할 수가 없었어. 개가를 하지 않고 정절을 지킨 여성을 되게 높은 가치를 지닌 여성으로 사회적인 인식을 부여했다고 막 그 연료비 같은 거 막 세우고 맞지? 막 집 앞에 연료비 같은 거 세우고 막 그 여성의 지조를 막 칭송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있었단 말이야. 맞지? 막 개가를 지조를 지키고 싶은 마음이 없어도 그게 막 문 앞에 한번 생기면은 어때? 막 신경 쓰일 수밖에 없잖아. 아무튼 그런 것들을 비판하기 위한 목적으로 쓰여진 것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주제의식과 인물이라고 봐야 되나? 등장인물. 자, 등장인물로 이제 대응을 해서 봅시다. 사실 등장인물이 아니라 뭐예요? 동물이 나오기 때문에 인물이란 말은 좀 쓰기가 적합하지는 않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우화적 구성이기 때문에 맞지? 우화적 구성이기 때문에 인물이란 말을 여러분들이 알아서 그냥 잘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인물 요소는 장기 새끼하고 맞지? 까투리가 있어요. 까투리. 이 장기의 언행은 맞아? 이 가부장 그 자체, 경솔, 생각 없음, 미련함 그 자체, 맞아? 장기는 가부장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고, 맞지? 자, 그 다음에 경솔. 자, 그 다음에 조금 어려운 사자성어를 쓰자면, 모든 일들을 자기에게 유리하게 해석을 하는 애새끼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 그게 뭐냐면 아전인수격. 자, 오랜만에 본 사자성어일걸? 아전인수? 이 무슨 뜻이에요? 맞아요. 그렇지. 자기가 자기의 밭에 모든 물기를 자신의 밭에게만 흐르게끔 하는 이기적인 태도를 말하는 건데, 모든 이 세상의 일들을 자기 유리한 대로 해석하고 주장하는 그런 태도를 아전인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전인수격 해석이라는 것은 장기하고 까투리가 이 먹이를 구하기 힘든 한겨울에
붉은 콩 하나를 발견하게 돼. 이 붉은 콩 하나를 보고 장기는 역시 내가 운이 좋더라니 하면서 막 처먹으려고 해. 근데 그 아내인 까투리는 수컷 꿩을 장기라고 하고 암컷 꿩을 까투리라고 해요. 아내인 까투리는 되게 신중한 성격. 그리고 경계심이 많아. 서로 두 꿩의 성격이 부부지만 극명하게 대조관계를 이루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 눈밭에 덜렁 놓여있는 이 붉은 콩을 보면서 의심을 합니다. 이거 분명히 인간이 설치해 놓은 트랩이다. 맞지? 어젯밤 꿈을 꿨더니 심상치가 않았다 라고 막 걱정과 불안한 자기의 심정을 그대로 말을 해줘요. 근데 장기가 어때? 까투리 개소리 하지 마 하면서 네가 꿈꾸면 사실은 뭐야? 내가 잘 되기 위해서 꿈꿉니다 라는 식으로 까투리의 말을 전혀 듣지 않고 자기가 듣고 싶은 대로만 해석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결국 어떻게 될까요? 이 콩을 이제 장기는 까투리의 말을 듣지 않고 이 콩을 그대로 먹으려고 시도를 하고 그 과정에서 덫에 걸려가지고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죽음을 맞이하게 돼요. 까투리 슬퍼했죠. 그러다가 이제 이후의 이야기가 좀 웃긴데 장기의 장례식이 열려요. 장례식이 열려가지고 막 오리 물개 막 이상한 새들이 막 와가지고 조문을 합니다. 조문을 하는데 중요한 건 이 조문을 하러 온 새끼들이 하라는 조문을 안 하고 막 까투리에게 플러팅을 합니다. 까투리에게 플러팅을 해요. 까투리 나 정신 나가 죽겠 막 정신 나가겠다 막 힘들어해요. 그러다가 이제 호랍에 대한 한 장기가 한 명 있는데 한 수컷 꿩이 있는데 얘도 어때? 호래비였어. 맞지? 그 호래비한테 이제 나중에 끌려가지고 시집을 가는 내용으로 마무리가 되거든요. 결국 까투리는 어떻게 된다? 개가에 성공하게 된다라는 내용으로 마무리가 돼요. 맞죠? 나중에 이후에 장기의 죽음 이후 개가를 한다는 점에서 어때? 당시 여성들에게 금지했던 행위를 했다라는 것으로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겠죠. 맞아요. 그래서 이러한 주제의식도 알 수가 있다. 그리고 까투리의 신중한 조언을 받아들이지 않고 지멋대로 행동한 장기의 죽음을 통해서 자 이러한 것들을 비판하기 위한 자, 목적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작품에서 나타난 자 서술자의 개입이 나타난 패턴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여기서 A 부분에서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서술자의 개입. 자, 작중 인물의 평가가 아닌 서술자가 작중 인물에 대해서 대놓고 개입을 해서 평가를 하는 부분들. 어느 부분일까요? 그렇지. 자, 장식한 풍채가 대장부와 달을 쏜가 이 부분이 서술자의 개입이야. 맞지? 자, 그리고 또 까투리 치장 둘러보니 쭉 나오고 있죠. 자, 머리꼬치. 자식들을 앞세우고 뒤세우고 어서 가자 쉬 가자 라는 부분도 서술자의 개입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나타나는 표현상의 특징을 보시면 전체적으로 뭐가 나타나고 있어요? 묘사의 기법이 나타나고 있죠. 묘사. 장기와 까투리의 외양을 자, 묘사하는 부분이 나타나고 있어요. 뭐 시각적인 묘사. 꿩들을 보면은 되게 화려하게 생겼어. 맞지? 되게 화려하게 생겼단 말이야. 그 화려하게 생긴 꿩들의 외양을 묘사해주는 부분인데 크게 뭐 중요한 부분은 아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고량진미라는 표현이 있죠. 고량진미는 뭐예요? 기름진 뭐 고기와 안주 뭐 이런 뜻인데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인간의 이러한 그 고량진미를 바라지 않고 하늘이 만물이 되어 모두에게 복록을 주었으니 한 번 배불리 먹는 것도 운수에 달려있도다 뭐 이런 내용이 쭉 나오고 있죠. 자, 여기서는 욕심이 없는 꿩 가족들에 대한 서술이 나타나 있는데 이 부분은 어때? 바로 밑에 나온 내용과 대조를 이룬다고 볼 수가 있어. 이렇게 욕심 없이 살아가고 있는 꿩 가족들에게 갑자기 놓여진 콩 한 날은
자, 갈등의 불씨를 일으키는 소재라고 볼 수가 있어. 맞지? 여기서부터 내가 아까 말했던 그 설명이 쭉 나온다. 자, 꼭 먹지 마라. 먹으면 어떻게 된다? 큰일 난다. 왜냐하면 사람의 흔적이 있다. 이랬더니 너의 말이 미련하다. 그렇죠. 가부장 그 자체죠. 의대 마음속, 의대 여자 막 이러고 있죠. 맞아요. 지금 보니까 한겨울이고 사람의 흔적이 없다.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자, 이런 식으로 쭉 내용이 연결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 이외에 자, 서술자의 개입이 나타나는 부분만 좀 파악을 하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서술자의 개입이 나타나는 부분은 자, 이 부분. 자, 까투리 할 말 없어 경황 없이 물러가니 장기란 놈 거동보소. 장기란 놈 거동보소. 뭐뭐보소. 자, 이거 뭐야? 보소. 독자에게 말 거는 부분이야. 맞지? 이거 서술자의 개입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까투리의 거동보소. 이 부분도 다 서술자의 개입이야. 맞죠? 자, 이런 것들 좀 조심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결국에는 어때? 그렇지. 까투리의 말 듣지 않고 여자 말 안 듣고 까불었던 장기는 결국에는 이제 덫에 걸려가지고 인간에게 잡혀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 되었다는 진술로 마무리가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외에 내용은 좀 패스를 하도록 할게요. 자, 이 문제풀이도 좀 패스하고 현대소설은 패스하겠습니다. 자, 현대소설 패스하겠습니다. 현대소설 어차피 현대소설은 자, 패스를 하고요. 현대시만 정리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선생님, 현대소설 왜 패스하나요? 시간 되면 문제풀이만 진행을 할게요. 시간 되면은 알겠죠? 자, 이육사의 절정. 요거는 패스. 알았어, 그만할게. 할게. 이육사의 절정. 이것마저 패스하면 너무 날먹인 것 같아. 맞지? 자, 날먹이 아니라 시간 내에 이제 하려면 좀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니까. 자, 이육사의 절정. 요거 뭘로 봐야 될까? 이걸로 보자. 이 작품을 이렇게 보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 이육사의 절정. 자, 보면은 이건 제목으로 마인드 매핑을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 자, 화자, 대상, 자, 여기서 화자는 표면에 등장하진 않아. 화자는 표면에 등장하진 않으나, 자, 이 1, 2연에는 화자가 등장하진 않으나, 이제 3연과 4연을 보시면, 화자의 내면이 제시되고 있어. 맞지? 이 전체적인 시상 전개 방식의 특징을 보면은, 1, 2연이 외부의 상황이고, 3, 4연이 화자의 내면의 상황을 서술해주고 있거든. 외부에서 내면으로 시상이 전개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야. 오케이? 이랬을 때 1, 2연에서는 화자가 표면적으로 막 직접적으로 등장하진 않으나 3, 4연에서는 화자의 내면에 대한 서술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화자가 등장하고 있는 것으로 봐야 돼. 자, 그리고 시적 대상은 자, 무엇을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지금 화자가 처한 현실 인식 자체가 시적 대상이라고 볼 수가 있어. 맞지? 화자가 처해 있는 이 현실에 대한 인식. 이 현실은 바로 일제강점기 상황 속에서 화자가 받았던 탄압, 뭐 이런 것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 맞니? 현실 인식은 화자가 처했던
그 약간 좀 극한의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어. 극한의 상황. 극한의 탄압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 상황에 대한 현실 인식을 시적 대상으로 설정해 놓고 시상이 전개되고 있다. 자, 정서 및 태도는 첫 번째. 자, 정서 및 태도는 비극적. 현실 인식에 대해서 비극적이야. 비극적이고 이게 체념으로 넘어가기 딱 직전의 단계의 정서야. 그러니까 자기가 처한 상황이 너무나 힘들고 고달프고 타개할 만한 방법이 없어서 자, 비극적인 현실 인식을 보여주고 있으나 이것을 자, 초국하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어. 자, 초국이란 말이 뭐냐면 초월하여 극복하다라는 거야. 이 비극적 상황을 초월하여 극복하려고 하는 의지로 귀결되고 있다는 점이 포인트가 되는 작품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 자, 표현상의 특징 몇 가지 위주로 같이 보도록 하자. 표현상의 특징 빨간색으로 할게. 자, 매운 계절의 채찍. 자, 매운 계절의 채찍. 자, 일단 매운 계절의 채찍은 자, 누가 봐도 채찍은 일제 탄압을 의미하는 표현이겠지. 맞아? 일제 탄압을 의미하는 표현이겠지. 자, 매운 계절의 채찍에서 그 감각이 2개 이상 쓰였어. 맞지? 공감각적 표현이라고 봐야 되겠지. 무슨 감각이 무슨 감각파일까? 자, 이거 공감각적 심상이야. 맞지? 오랜만에 보네. 공감각적 심상. 어떠한 감각이 어떠한 감각으로 전이되었을까? 문장화를 시켜보면 편해. 주어의 서술어와. 그러니까 가령 매운 채찍이다가 자연스러운지 채찍이 맵다가 자연스러운지를 생각을 해봐. 어떤 게 자연스러운 표현이야? 채찍이 맵다가 자연스럽지. 그러면 앞에 감각에 뒤에 감각화라고 보면 돼. 채찍은 뭔데? 채찍. 맞아봤어? 보면 안 되겠지. 보면 안 되겠지. 채찍을 맞아보면 안 되겠지. 채찍은 뭐겠어? 시각적 이미지보다는 촉각적. 내가 문제네. 내가 문제야. 미안, 내가 문제야. 채찍이 어때? 맵다. 맵다는 뭐야? 촉각이 미각화. 채찍이 맵다니까 촉각이 미각화. 자, 공감각적 심상을 의미하면서 그리고 또 일제의 탄압을 의미하는 시어이기 때문에 일제의 탄압을 의미하는 시어는 세모로 표시 한번 해보자. 그래서 채찍은 세모. 자, 그래서 마침내 북방으로 휩쓸려 오다. 북방이라는 것은 이게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으면 북방은 무슨 개념이야? 수평, 수직 할 때 수평적 개념이지. 위도의 개념이잖아. 맞지? 북방으로 일제 탄압이 막 가해져가지고 막 북방 만주 지역까지 맞지? 쫓겨온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어. 맞아? 북방. 그래서 이걸 수평적 극한 이렇게 말하는데 일종의 극한 상황이야. 극한 1. 수평적 극한 이런 느낌이지. 자, 하늘도 그만 지쳐 끝난 고원. 하늘은 절대자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존재인데 조력자, 맞지?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존재 정도로 보면 되겠지.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존재가 존재하지 않아. 맞아? 그리고 고원은 북방의 이미지와 연결이 되는 것이라 볼 수가 있어. 맞지? 북방이 어떠한 수평적 개념의 극한이라고 본다면 고원은 어때? 고원은 그 산의 정상 부분에 높은 고도를 지닌 곳을 의미하기 때문에 고도는 어때? 수직의 개념이잖아. 맞지? 그래서 수직적 극한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중요한 거는 극한이. 죄송해요. 극한이. 여기서 극한이란 말은 절정을 말하는 거야. 절정. 작품의 제목이 절정이잖아. 하이라이트. 일제 탄압이 절정에 이르렀다는 거야. 그래서 일제 탄압이 절정에 이르렀다라는 것을 북방이란 시어하고 고원이란 시어로 어때? 강조해주고 있는 거지. 자, 서리바 칼날진 그 위. 칼날이라는 금속의 날카로운 이미지는 마치 탄압의 이미지와 연결시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 그리고 그 위에 서다라는 것은 마치 화자가 절정의 극한 상황에 놓여져 있다는 것을 상징화한 표현이라 볼 수가 있어.
잘 안 보이지? 잘 보여? 괜찮아? 잘 안 보이지? 자, 봐봐. 자, 북방, 고원, 그리고 그 위에서다 각각 밑줄 쳐주신 다음에 북방에다가는 극한 1, 고원에다가는 극한 2, 그 위에서다는 극한 3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고요. 칼날이란 시어하고 채찍이란 시어는 둘 다 세모해 주신 다음에 이 세모 표시친 시어는 일제의 탄압을 의미하는 자 메타포다. 은유적 표현이다. 오케이? 어디다 무릎 꿇어야 하나? 어디다 무릎 꿇어야 하나? 한 발 제겨 디딜고 쫓아. 아 이거 장어만 시예요. 맞죠? 웃으시면 안 돼요. 장어만 시입니다. 자 어디다 무릎 꿇어야 하나라는 말은 이게 하늘이란 이미지랑 연결시켜 볼 수 있을 것 같아. 맞지? 자 이거 밑줄 어디다 무릎 꿇어야 하나 밑줄 치신 다음에 각주 1번 각주 2번 죄송 각주 2번 어디다 무릎 꿇어야 하나 각주 2번 이거는 뭐냐면 어디에 도움을 요청해야 되느냐 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하늘도 그만 지쳐 끝난 고원이란 구절에서 알 수 있듯이 자 화자는 지금 주변의 조력자적인 존재를 절실히 원하고 있는 상황. 근데 그런 존재가 없어. 그래서 도대체 어디에다가 무릎을 꿇고 도움을 요청해야 되느냐. 맞지? 무릎을 꿇어야 되는 대상들은 보통 뭐 신과 같은 존재일 수가 있어. 신이 있다고 한다면 신 앞에 무릎을 꿇어서 이 상황을 타개해 보고자 하는데 그러한 신조차 지금 어때? 내 주변에 없다라는 자 그러한 극한적 상황 인식을 보여주는 표현이라고 볼 수 있어. 한 발 제겨 디딜 곳조차 없다라는 것은 거의 절벽 끝에 내몰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지. 한 발만 잘못 움직여도 벼랑 끝으로 떨어지는 극한의 절정에 이른 상황. 뭐가? 일제의 탄압이. 자, 이럼에 생각해 보면 자, 이럼에. 자, 변화 지점이 나타나요. 변화 지점. 평가원이 제일 좋아하는 변화 지점. 자, 변화 지점 각주 3번. 자, 이 변화 지점은 시상이 전환되고 있죠. 자, 봐봐. 여기서 비극적인 그 인식에서 초국에 대한 의지는 부정의 정서에서 긍정의 정서로 바뀌고 있다라고 봐야 돼. 맞지? 부정의 정서에서 긍정의 정서로 바뀌려면 뭐가 필요해? 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거야. 시상의 전환. 자, 시상의 전환은 자, 비극적인 현실 인식에서 어때? 이것을 초월하여 극복하려는 화자의 의지로 변화하고 있어. 눈 감아 생각해 볼 밖에. 자, 내면의 생각에 지금 시상을 집중시키고 있어. 자, 겨울은 강철로 된 무지개인가 보다. 딱 봐도 무슨 말이에요? 말이 돼야 안 돼요. 강철로 된 무지개인가 보다. 말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하죠? 밑줄 각줄 4번 해주시고 겨울은 강철로 된 무지개. 자, 역설법입니다. 역설법. 역설이야. 자, 왜 역설일까? 애초에 강철로 된 무지개라는 것 자체가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죠. 근데 중요한 건 주제의식을 함축하고 있어. 맞지? 여기서 함축하고 있는 주제의식은 뭘까? 자, 그대로 이미지 대응해보자. 겨울은 뭘로 대응해 볼 수 있을까? 일제 강점기로 대응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 맞지? 자, 그리고 무지개는 보통 어떠한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죠? 희망. 그렇지. 희망. 여기서 희망이라는 말은 결국 화자가 가질 수 있는 희망적 상황은 시대적 그 상황을 고려해 봤을 때 광복의 의미를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겠지. 자, 그럼 강철은 뭐야? 강철. 강철은 단단함, 차가움, 변하지 않음. 맞지? 즉, 이 희망이 어떻게 되어 있다는 거야? 강철로 되어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의미로 해석하냐면 쉽게 오지 X.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 겨울은 일제 강점기는 강철로 된 무지개인가 보다. 쉽게 오지 않는 희망을 기다리는 시간인가 보다. 라는 말로 해석을 하면 돼요. 이 말은 누구에게 전달하는 메시지냐면 자신에게가 아닌 민족에게 전달하는 메시지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뭐 이런 거겠죠. 그러니까 이육사의 개인적인 생애나 제가 수없이 많이 읽었던 이육사 관련 논문들을 종합을 해서 이 메시지를 독해를 해보면 그런 거죠.
그러니까 자신이 이제 힘들고 탄압의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 자체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닌 우리 민족에게 어떤 특정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목적이야. 여러분들 일제강점기 이거 쉽게 끝날 거라고 생각 안 했잖아요. 여기서 타협하거나 이러면 안 됩니다. 어차피 광복 쉽게 오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힘들어도 더 버텨야 돼. 이런 마인드인 거야. 맞아. 힘들어도 더 버텨야 돼. 더 힘들어질 거야. 더 힘들어질 거니까 여기서 끝까지 버티는 사람이 강한 사람이니까 끝까지 버티십시다. 여러분 뭐 이런 메시지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육사의 절정이라는 작품. 이육사가 이번에 황혼이라는 작품도 있고 절정이라는 작품도 있고 두 개의 작품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맞죠?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김지아의 새. 김지아 유신독재 정권을 비판하는 메시지를 담은 시를 많이 쓰셨는데 요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 아유,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 많았다. 누가 안 왔냐? 끊어주세요. 끊어주세요.